네, 오늘 그 펀드 투자 핵심 노하우 저자이신 이관순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금 뭐 미래에셋 네. 증권에 계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펀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계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고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오늘 그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그 정보들, 노하우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한 건가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축구로 치면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4-2 전술이 이제 가장 유명한 전술이라고 보면 보통 수비수 미드필더에 4명 배치를 하잖아요. 절대 공격에다 모두 다 배치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축구의 포메이션은 이기기 위한 전략인 거잖아요. 자산 배분도 내가 자산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산에 얼마만큼의 돈을 배분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것을 사고 어떤 것을 팔 거냐라는 전략을 짜는 게 바로 자산 배분이고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비에 좀 더, 아니면 미드필드에 좀 더 사람을 배분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배분하거나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매년 자산군별로 해서 그 수익률을 기록을 해보면 매년 수익률 1등하는 그 자산군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매년 달라요. 그러면 매년 달라지는 그 자산군을 내가 맞출 수 있느냐, 그 맞출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산군별로 서로 움직임도 다르고 그 해에 내는 수익률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섞어서 변동성을 줄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을 조금 더 높여보는 전략이 바로 자산 배분인 것이고요. 그 자산 배분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가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그 어떤 최적의 자산 배분,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건데 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나이로 보자면은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그 비중만큼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간이 길게 남았다.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그럴 때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내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좀 짧게 남았다. 그럴 때는 내가 만기가 굉장히 짧게 남았는데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100 빼기 자기 나이 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하는 것이 보통의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위험도에 따라서 아니면은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주식 투자하고서 발 뻗고 못 자겠다. 이런 분들은 하는 수 없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죠. 그런 것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예. 가장 고민하는 게 뭐 사실 주식 투자인데 네. 그 주식 투자를 하자니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펀드를 먼저 선택을 해서 네. 펀드 간접 투자로 이제 뭔가 재테크를 하기를 원하는데 네. 또 많은 그 펀드를 투자 경험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야, 나 몇 년 투자했는데 나 네. 마이너스야. 예. 나 별로 돈 못 벌었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펀드,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펀드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조건들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책에 썼어요. 네. 10가지 정도를 썼는데 제일 첫 번째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펀드 투자 경험을 조금씩 해보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안 좋게 경험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과거 수익률에 집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다들 제 친구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갑자기 밤에 전화해서 이 펀드 괜찮아? 아니면 밤에 갑자기 전화해서 그 펀드 내가 가입했는데 수익률 얼마야? 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과거 수익률에만 집착해서 펀드를 골랐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펀드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그 투자 대상은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지를
투자하고 나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투자하는 펀드의 대상, 즉,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 수익률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과거 수익률보다는 좀 이것의 변동성, 과거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띄었었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돌아서 가느냐가 변동성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많이 돌아서 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갔을 때 매우 지쳐요. 그럼 돌아서 갈 때에 지쳐서 펀드 투자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이게 얼마나 돌아가는 펀드였는지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참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감이 생기시거든요. 그 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지나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 펀드를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착오가 없을까요? 일단 펀드 투자, 저희 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좀 급한 편이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우리가 좀 장기 투자를 권유를 많이 하는데, 장기 투자 그러면 1년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많이 달라요. 외국 분들은 장기 투자하면 보통 5년, 10년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장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부터 조금 고쳐야 돼요. 일단은 한 펀드에 투자를 해서 내가 성과를 기대하는 기간을 볼 때는 대략 한 3년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감히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그 기간 동안에 내 펀드 투자한 것이 성공을 했다, 안 했다 라고 평가하기엔 너무 짧아서 한 3년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 3년이라는 기간은 왜 그러냐면 경기가 살아나고 또 그것이 조금 이제 후퇴하고 하는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주기가 최소 3년 정도는 바라보시는 것이 어느 주기 그 중간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주기를 한참 동안 맛보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제 확인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30대, 40대라고 하면 예. 그런 분들은 어떤 곳에 투자한 펀드가 유리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에게는 어디에 투자한 펀드가 더 유리한 게 될까요? 그 펀드를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30, 40대 정도, 30대다.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의 투자자분께서 투자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100에서 30을 빼면 70. 이 주식에 투자하는 포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70%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30%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7대 3으로 나누게 되는 건데 7만큼은 그만큼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돼서 우리가 길게 투자를 할 거니까 30대면은 직장생활 50대 정도까지는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50대까지 대략 20년 정도의 세월이 남아있고 20년 이상이나 투자를 해야 될 거니까 변동성이 좀 더 큰 주식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조금 작고 기대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는 30%만큼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과 채권으로 우리가 양분을 하기는 뭐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주식과 채권이라고 보면 주식에 70, 채권에 30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제부터 고르면 되는 거고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또 고르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0대 그렇다면 40대는 그러면은 주식 비중이 60%, 예. 50대는 50%, 예. 60대는 40%. 예. 그런 펀드를 찾으면 되겠네요. 네. 예. 일단 1차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적인 그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찾으라는 말이 또 책에 나오는데 네. 우리가 그 펀드의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펀드 이름을 검색창에 치시면은 그 펀드의 성과 분석까지 싹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고 그 다음에 이 펀드의 수탁권은 얼마나 되고 즉 그 잔고죠 얼마나 되고 또 수익률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려져 왔었는지가 한눈에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에 투자하는 종목도 또 나오거든요. 종목도 나와요? 종목까지도 이제 한 10개 종목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성과도 거기에 나와요. 그럼 장기간 좋았던 펀드를 고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랜 동안 공부를 잘해왔던 학생하고요. 공부를 한참 놓고 있다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하고 같은 날 시험을 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오랜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잘해왔던 친구가 높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 펀드에도 대입해보면 장기간 성과를 좋게 운용을 해왔던 펀드가 좀 더 높은 확률로 지금 현재 미래에도 수익을 높게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것을 저희가 실증적으로 제가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위 25% 안에 들었던 펀드들만 쭉 모아가지고 장기 수익률을 기록을 해봤더니 상위 25% 안에 계속 들 확률이 훨씬 높고요. 못했던 펀드가 잘할 확률은 매우 낮더라고요. 그걸 한 10수년 정도를 쭉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잘했던 펀드가 다음에도 잘할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제 과거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과거에는 여하튼 잘했던 펀드가 더 잘했던 경향이 훨씬 높더라라는 것은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 수탁고와 잔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일단 수탁고라는 건 이 펀드가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네네.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많은 자금이 들어온 펀드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소규모의 펀드, 규모의 자금이 들어온 펀드가 유리한가요?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펀드, 이제 주식형 펀드하고 채권형 펀드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자금이 급속도로 많이 들어오는 펀드는 시장을 쫓아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돈이 매일매일 들어와요. 너무 많은 돈이. 그러면 매일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시간과 내가 주식을 사는 시간 갭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쫓아서 그 수익률을 다 쫓아서 올라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돈이 급속도로 많이 들어오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뭘 계속 사야 되는데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죠. 사고 팔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펀드는 조금 꺼려지는 게, 선택할 때 꺼려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더 큰 영향은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펀드입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는 펀드는 어떤 펀드 매니저, 굉장히 잘하는 펀드 매니저도 그 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돈이 빠지면 내일 돈이 얼마나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미리 팔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환매에 대응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돈이 너무 급속도로 많이 들어오거나 급속도로 많이 빠질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러면 채권형 펀드는 어떠냐? 채권형 펀드는 주식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펀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다만 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펀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거래 단위가 작아요. 우리가 500원짜리 주식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 주식도 있는데 채권의 거래 단위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작은 단위고요. 또 어떤 채권들은 상당히 규모가 거의 100억 단위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해요. 그러면 채권 펀드는 규모가 작은 펀드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채권 펀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펀드는 채권 매니저가 어떻게 운용해야 되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펀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펀드는 훨씬 더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좀 없어요. 다만 채권 펀드는 특히나 규모가 갑자기 작아진다 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권 펀드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낮은 그 펀드를 운용하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은 그만큼 부도가 나기 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작으면. 그러면 만약에 한 채권에서 부도가 났을 때 입는 데미지는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펀드는 규모가 큰 게 유리합니다. 네. 주식형 펀드에서도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보면 대형주에 내가 투자하는 펀드를 투자한다. 그럴 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펀드가 좋겠죠. 그리고 중소형주 펀드에 작은 주식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투자한다는데 규모가 너무 작으면 잘게 쪼개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종목을 여러 개를 나눠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 입는 손해가 훨씬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씩 나눠가지고 10개 종목만 투자를 해요. 중소형주 펀드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10개 종목, 한 종목에서 등락이 10%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제 펀드에는 1%씩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중소형주 주식은. 근데 대형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대형주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주 펀드에 투자할 때는 특히나 규모가 너무 작은 펀드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또 중소형주 펀드 투자하는데 너무 크게 되면은 되게 많은 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펀드 매니저 신경을 그 종목 모두에게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럼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펀드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1조를 넘어가면 또 움직임이 많이 둔해지는 것들을 저희가 봤고요. 또 중소형주 펀드 투자할 때는 중소형주 펀드 규모가 3천억이 넘어가면 또 움직임이 좀 더 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게 훨씬 더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기준 중에 너무 크거나 작은 펀드는 피하라라는 예. 말이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적정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는 수탁고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이게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형 펀드 앞서도 설명드렸는데 대형주 펀드에는 1조를 넘어가면 조금 그 움직임, 즉 대응하는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1조 밑에 5천억, 3천억에서 한 1조 요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중소형주 펀드의 경우에는 3천억을 안 넘어가는 선에서 펀드를 조성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500억에서 3천억 요 사이 정도의 사이즈에 있는 펀드가 좋을 것 같고요.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좀 더 사이즈가 큰 펀드들이 유리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종목도 많이 나누어서 담을 수가 있고요. 한 단위당 거래 단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못해도 2, 3천억 이상의 펀드들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잔고도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 이유는 왜죠? 펀드는 공동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예,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0년대 네덜란드의 대항해 시대 때 펀드라는 게 나왔는데 그때 나온 펀드의 이름이 뭐냐면 엔들라흐트 마흐트라는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 발음이 제가 정식 발음은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단결은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단결은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제목의 펀드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으면 큰 돈이 되죠. 큰 돈을 모으게 되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용을 대신하게 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가 대신해서 맡아서 운용을 하는데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앞서 자산 배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가 위험을 줄이는 거거든요. 즉 변동성 이렇게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을 천천히 변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분산 투자예요. 네. 그래서 분산 투자의 이점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변동성을 줄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펀드의 규모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작은 규모, 즉 분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펀드라고 한다면
펀드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별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펀드 규모가 또 너무 커져 버리면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감당해내기에 어려운 그 숫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종목들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면 신경 써야 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 펀드 매니저가 다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펀드의 움직임, 즉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즉 장이 변하거나 장이 급변할 때에 대응을 쉽게 못하는 그런 단점이 생기죠. 그래서 규모가 적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드린 질문은 장고. 네. 장고라는 건 이제 스타코 가운데에서 네. 그 장고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펀드의 잔고는 그 펀드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를 처음에 펀드를 내가 선택할 때 규모가 대형주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30억밖에 안 되네? 라고 한다면 이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대형주들은 보통은 비싼 경우들이 많은데 한 주당 그러면 그 종목들을 충분히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에서 잔고는 보통 펀드가 만들어지면 펀드는 이걸 얼마까지 모을 거야 라는 그 설정액을 정하나요? 그렇지는 그걸 않고요. 잔고라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설정된 금액, 투자가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투자를 했으니까 모아진 돈의 금액을 얘기하는 게 펀드 스타코, 즉 잔고라고 부르는 거죠. 스타코나 잔고나 같은 의미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